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훈구와 살림 교재 123쪽 부제가 뭐죠? 절개의 그들. 그러나 역시 느낌 딱 오죠? 네. 살림 세력의 이제 성장인데 제가 제목은 훈구와 살림이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훈구는 뭐고 살림은 뭐냐?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렇죠? 훈구와 살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간에 제가 정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금방 머릿속에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일단 훈구는 조선왕조를 세우는데 훈장을 받은 세력들을 우리가 훈구라고 불러요. 훈장을 받은 옛날 세력이다 해서 훈구라고 한 것이고, 살림이라고 한 거는 조선왕조를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난 너네들 싫어. 그래서 이제 벼슬 같은 거 다 안 하고 지방에서 자기 고향에서 책이나 읽고 이렇게 했던 애들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림은 나중에 16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중앙정계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훈구가 옛날 세력처럼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을 약간의 흐름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1392년도에 뭐를 했어요? 조선이 건국을 했죠. 건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00년 지났으니까 물론 1400년도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1500년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600년도. 자, 1600년도. 여기 1592년도에 뭐가 일어나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난. 자, 세기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몇 세기예요? 16세기. 그 다음에 여기 몇 세기? 우리가 15세기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이제 상기 한번 해보면서 조선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크게 등장을 했던 이쪽에 고려 말기의 개혁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신진사대부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진사대부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신진사대부. 근데 이 신진사대부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급진 성향의 또 강경 성향의 급진 신진사대부와 그 다음에 온건한 신진사대부로 나눠진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급진적인 신진사대부는 우리가 정도전, 그 다음에 뭐 조준 뭐 이런 사람들이고, 온건적인 사람들은 정몽주, 그 다음에 뭐 이색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 뭐 이색이 이분들의 스승님이기 때문에 이 앞에 와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급진적인 신진 사대부들이 결국에 이 후예들이 결국에 조선 건국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쭉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살림들은 조선왕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겨났던 단어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강원도의 두문동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해서 두문불출이라고 부를 만큼 조선왕조에 와서 벼슬 같은 거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지방에서 책이나 읽는 그런 선비들이다 해가지고 사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얘네들은 훈장받은 애들이다. 그래서 훈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란 라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훈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세기 말엽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성종이 등장을 합니다. 성종. 그렇죠? 성종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할아버지가 세조였어요. 수양대군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종 때에 수양대군 할아버지 세조의 신하들이 거의 대부분이 존재를 했어요. 존재를 하다 보니까 성종이 이런 훈구 세력들의 파워라든가 이런 것을 누르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 살림에게 러브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러브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살림들이 성종 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고 나서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출을 하는데 이 살림들이 초창기 때에 어디 쪽으로 가느냐?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3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3사. 3사. 그 3사에서는 계속 임금에게 이렇게 자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날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말하는 애들이다 해서 언관직, 언관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면 훈구의 입장에서는 이 살인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맨날 이뻐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불편한 동거로 가는 거였어요. 그럼 성종의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하죠? 연산군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연산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뜩이나 미운 이 살인들이 연산군 때에 이제 훈구 세력들이 트집을 하나 딱 잡습니다. 트집을 하나 딱 잡아요. 너 잘 걸렸다. 이렇게 오냐 한번 두고 보자. 오랫동안 너희들을 나 지켜보겠어. 이렇게 딱 지켜보다가 트집을 하나 딱 잡았어요. 성종 때에 언관직으로 진출을 했던 신하인 김종직이란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조의제문은 뭐냐면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에요. 의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진시황제의 그 진나라 알죠?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어린 임금 의제가 황제가 되는데 이때에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항우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항우가 의제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의제를 추모한다, 불쌍하다라는 글을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남겼습니다. 남기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뾰로롱 갔어요. 뾰로롱 죽었어요. 예, 알아서 그냥 죽은 거예요. 뭐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연산군 때에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 성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종과 관련된 조선왕조 실록을 쓰는데 이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어디에다 올리느냐? 사초에다 올립니다. 사초. 이 사초라는 것은 이제 역사가 되는 그런 자료를 얘기해요. 조선왕조 실록을. 네. 실록을 이렇게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이 있죠. 예,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딱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훈구 세력 중에 하나인 이름도 좀 약간 좀 이상하죠.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연산군에게 꼰질르죠. 전하, 이러한 것들을요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사초에 올렸대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연산군이 딱 읽어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기 할아버지인 증조 할아버지죠. 연산군 입장에서는 증조 할아버지인 세조를 비꼬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과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살인들이 화를 입어요. 그래서 살인들이 첫 번째로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화가. 그 첫 번째 사화가 무오사화예요. 무오사화. 연산군 때. 자, 뭐가 원인이 됐다고요? 바로 이것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원인이 돼가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무오사화 연산군 때. 그래서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관련된 살인들이 첫 번째로 화를 입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화가 무오사화예요. 자, 그래서 살인들이 찌그러졌어요. 연산군 때. 찌그러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나머지 있는 살인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훈구 세력들이 또 이 살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러한 어떤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연산군의 생모가 있습니다. 이 중전에서 패해졌다 해서 패비 윤씨인데 이 패비 윤씨가 서인 일반적인 신분으로 일반 평민의 신분으로 강등당한 다음에 사형받고 죽어요. 사형받고 죽고 성종이 이 일과 관련돼서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근데 이 윤씨의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죽을 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피를 쏟아 부으면서 그걸 닦은 그 옷자락을 어느 날 갑자기
외손자인 연산군한테 딱 찾아가서 내가 너의 외할머니다. 그러면서 이거 쓱 내미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생모의 죽음의 진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산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휙 가게 되는 거죠. 휙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비 윤 씨와 관련된 사람들을 죄 잡아 죽여라. 아싸. 훈구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들이 맨날 비판하고 뭐 했던 애들이 살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살인들이 또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산군 때 일어났던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 자, 갑자사화는 뭐 패비 윤 씨와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패비 윤 씨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이제 연산군 때 이제 이게 또 살인들이 또 찌그러지는 거죠. 찌그러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임금이 죽고 나서 시호를 붙여주는 데 있어서 보통 조나 종자 붙이는데 군자 들어가는 임금은 2명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바로 연산군하고 광해군이죠. 중간에 신하들에 의해서 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산군이 이 갑자사화 이후에 이 마더 컴플렉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맨날 주색 잡기에 놀아나는 거죠. 주색 잡기. 그래서 예쁜 여인네들을 끌어 모으는 그런 기관도 만들죠. 그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흥청이라는 기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 비롯돼 가지고 흥청망청이란 말이 생겨났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연산군이 이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아주 높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박원종의 누이까지 겁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하들이 참을 수가 없다. 이 임금은 폐륜적이다 해서 연산군을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나서 누구를 임금이 앉히느냐? 중종이라는 사람을 임금이 앉히는 거죠. 중종에 임금이 앉히는 거죠. 그럼 중종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종은 어때요? 자기 힘이 강해요? 약하죠. 중종이 자기가 원해서 임금이 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정이 2번 있어요. 조선 왕조 사이에. 중종 반정, 인조 반정. 그렇죠? 자, 그래서 임금이 됐어요. 그래서 신하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러브콜을 해요. 사람들에게 러브콜을 합니다. 이때 러브콜에서 너무너무 이뻐했던 신하가 바로 누구냐면 조광조예요. 이 젊고 유능한 신하입니다. 조광조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개혁정책을 엄청나게 하죠. 조광조가 개혁정책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개혁정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혈량과를 실시했습니다. 기존의 과거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제대로 뽑을 수가 없으니까 혈량과를 해야 된다. 혈량과 어진 선비들을 뽑는 과거다. 그럼 어진 선비들 지방에 있는 어진 선비들을 추천에 의해서 뽑는 과거가 혈량과예요.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훈구의 후예들이에요? 사림의 후예들이에요? 사림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사림 세력들이 대거 중앙에 진출하게 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정책 중에서 훈구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조광조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눈밖에 난 정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중종 반정 때 훈장을 줬던 사람들을 조사해서 훈장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몰수를 하십시오. 이른바 위훈삭제 이것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조광조가 훈구 세력에 의해서 탄핵을 받아서 귀양을 갑니다. 귀양을 가요. 귀양을 가서 이제나 저제나 임금이 나를 불러줄래나 러브콜을 할래나 이렇게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명을 받든 군사가 오는 겁니다. 거 봐라, 나를 데리고 왔다 해서 정말 버선발로 딱 뛰어내려갔는데 임금이 러브콜을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사약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거기서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조광조와 관련된 살인들이 여기서 세 번째 큰 타격을 입는다.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다라는 겁니다. 기묘사화.
그럼 기묘사화는 바로 뭐 때문에? 조광조의 개혁 정치 때문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는 사화는 바로 뭐냐면 무어사화예요. 그 다음에 기묘사화예요. 이게 사화는 정의를 내릴 때에 모와 모,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다라고 정의를 딱 내리는데 오리지널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또 사건이 발생하는데 중종대 지나고 나서 명종이란 임금이 등장하죠. 명종이란 임금이 등장을 해요. 그 명종이라는 임금이 등장하는데 이 명종 때 이 권력이 강하지 못했어요. 이 중종의 계비가 뒤에서 그 문정왕후 뒤에서 모든 것을 섭정을 하고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힘이 강하지 못했어요. 요때 왕권 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왕실의 외척들끼리 싸웁니다. 이른바 뭐 큰 집안인 대윤, 소윤 뭐 이렇게 지들끼리 막 싸워요. 자,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는 오리지널 뭐 사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외척들끼리의 다툼이었기 때문에. 이래서 이때의 몰락한 애들이 살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외척 간의 다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림이 화를 입었기 때문에 사화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4차례의 사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찌그러져요. 4차례. 이거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무갑기을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 갑자사화가 아니라 을사사화예요. 을사사화. 이거 왜 이래? 을사사화. 예, 무갑기을 이렇게 외우세요. 무갑기을 아시겠죠? 무갑기을. 다시 한번 시작. 무갑기을. one more time. 시작. 무갑기을. 좋습니다. 무갑기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얘네들 섞어놓고 이렇게 바로 묶인 것은 물론 이런 것도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 이게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윤추세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순서별로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총 사림이 몇 번의 타격을 입었습니까? 4번의 타격을 입었죠. 그렇죠? 4번의 타격을 입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섣불리 중앙으로 올라가지 말자라고 사림들이 다짐을 합니다. 예, 섣불리 중앙으로 올라가지 말자. 그래서 기반을 튼튼히 하자라고 다짐을 해요. 그 기반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서원과 향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서원은 말 그대로 바로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지방에서 책을 읽어요. 책 읽으면서 뭐 교육도 시키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모여서 작전 짜는 거예요. 향약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도덕 시간에 말을 배웠죠? 예, 향약. 그 지역의 마을의 자치규약이에요. 원래 중국 겁니다. 중국 건데 조광조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향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4가지 규약을 보게 되면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라. 환난, 상휴리죠. 그렇죠? 좋은 풍속음 서로 나눠라. 예소, 상교죠. 나쁜 일을 서로 못하게 해라. 과실, 상규.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였더라? 한 가지가 환난상율, 예술상교, 과실상규.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이제 봐야 되겠죠? 향약의 4가지 길 환난상율, 예술상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여기 있네요. 덕업상권. 예,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나눠라. 권장해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백성들에게, 농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환난상의 어려운 일을 서로 돕자. 좋은 일을 서로 나누자. 자, 중요한 거는 어려운 일을 서로 돕자라고 딱 하고서 이 사림들이 이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그 도와주는 자치적인 기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사창이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이 사창은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빈민구제 자치 기구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마을에 있는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줘요.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과실상기.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서로 못하게 하는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마을에서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살인과 그 지방의 백성들 간의 유대관계가 아주 튼튼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향약이죠. 이것을 든든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중앙으로. 이때의 임금이 선조예요. 선조.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선조. 그래서 선조 때에 살인들이 중앙을 장악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말려. 결국에는 훈구 세력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딱 세웠는데 결국엔 누구 준 겁니까? 살인 준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죽 써서 개 줬다라고 부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123쪽에 보게 되면은 훈구와 살인의 비교한 표가 나와 있죠. 자, 이 비교한 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구 살인은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의 후예입니다. 정도전 조준 같은 중앙집권 체제. 예, 나라를 세우니까 부국강병. 그래서 실리를 추구해요. 실리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건 다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배척하지 않아요. 그 얘네들은 훈장을 받은 애이기 때문에 중앙의 대지주층이고요. 성리학적 경향은 성리학 이외의 사상에도 관대한다. 왜? 실리 추구하니까. 반면에 살인들은 정몽주 길제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향촌자치. 그 다음에 도덕과 의리를 강조하죠. 그래서 도덕과 의리 강조가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도 정치를 추구합니다. 이 왕도 정치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왕이 도덕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도덕적이지 못할 땐 왕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갈아치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으로는 지방의 영남, 기호지방. 자, 영남지방이다 그러면 오늘날 경상도 지방. 기호지방이다 그러면 전라도, 그 다음에 저쪽 충청도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중소지층이죠. 자, 얘네들은 앉아서 공부만 드립다 하기 때문에 성리학 이외에는 배격을 합니다. 성리학 이외에는 이단이야. 못 써. 이렇게 배격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살인들의 계보를 한번 볼게요. 뭐 정몽주, 길제, 김종직 나오죠. 이 김종직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무어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이잼은 이 연산군이 김종직이 괘씸해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인데 무덤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목을 쳐요. 이 죽은 시체를 죽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부관참시를 시켜요. 그 다음에 김종직의 후예들이 여기 김일손 나오죠. 김일손, 김광필, 정해창이 있고요. 그 후예들이 이제 이연적, 서경덕, 조광조. 이 조광조, 김효사와 관련된 사람이죠. 자, 서경덕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성리학자인데 우리가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나오겠습니다만 서경덕은 성리학에서 성리학이잖아요. 그렇죠? 성리학은 어떤 거라고요? 말 그대로 우주 모든 만물 또 인간 본성과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뭐와 뭐로 되어 있느냐? 이와 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론이라고 불러요. 이는 뭐예요? 바로 이치입니다. 이치. 기는 뭐예요? 기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냥 DNA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는 뭐 어떤 이답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그럼 황인종의 DNA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죠. 근데 우리가 밥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은 창백해지거나 시커멓게 변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기가 제대로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성리학자들이 이가 먼저다, 기가 먼저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게 돼요.
근데 서경덕이라는 사람은 뭐를 더 중요시 여겼냐면은 기를 더 중요시 여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 자, 아무리 근본이 있어도 그 근본을 근본답게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침이 안 되면 근본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황과 이이가 있습니다. 이황과 이이의 나이 차이는 거의 30살 이상 차이가 나요.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벼슬의 고위 벼슬을 나가지 않아요. 임금이 그렇게 러브콜을 하는데도 노 해버려요.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를 중요시 여겼냐면 이를 중요시 여겼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사회개혁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임진왜란을 예언하고 10만 양병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선생님, 기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황 선생님은 이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붕당 나오는데 이황 선생님의 이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주로 가지는 붕당이 서인이라고 불렀고요. 기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아니죠. 이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동인이라고 불렀고요. 기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서인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붕당할 때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가게 되면은 학문적인 경향 때문에도 붕당이 형성되기도 했으나 나중에 가게 되면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조금 더 유연할 것 같고 모든 것을 좀 포용할 것 같은 그런 서인들이 더 타협하기 싫어하고 자기들 것만 움켜쥐는 쪽으로 가게 돼요. 나중에 가면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림의 위기와 성장에서 우리가 무어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나와 있죠. 자, 사림들은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했다. 서원과 향약이다. 자, 서원이라는 것을 뒀는데 서원이 특히 사림들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황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이황 선생님이 쭉 그 영남 지방에 딱 갔는데 이황 선생님 전에 주세봉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백운동 서원이라는 것을 딱 지었습니다. 딱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황 선생님이 딱 하다 보니까 이 백운동 서원에서 인재들도 많이 나오고 참 좋거든. 좋아가지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이러한 서원이 있는데 이러한 서원에 표창을 내려주세요 라고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임금이 좋아 해가지고 바람직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임금이 직접 이 서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소수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딱 지어줘요. 그래서 지어가지고 간판을 하사해요. 간판을 하사했다 해서 사액서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간판만 하나 땡그랗게 줘요? 땡그랗게? 아니죠. 그럼 뭐도 줘요? 여러분들 너희들 잘 먹고 살아라. 토지도 주고요. 그 다음에 뭐도 줘요? 이 토지에서 일할 노비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서원은 무슨 혜택까지? 면세 혜택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출발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사림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무엇을 지으려고? 서원을 지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 서원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면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붕당의 근거지죠. 여기 맨날 모여서 지들끼리 작전회의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백성들을 상대로 뭘 또 해요? 고리대회를 해요. 서원이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조선 사회의 큰 문제 덩어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도 그렇고 뒤를 이어서 흥선대원군도 그렇고 서원을 대규모로 타격을 줘요. 이 타격을 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양반들이 반대를 했겠어요. 정말 좀먹는 거죠. 출발은 정말 좋게 시작했으나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그런 안 좋은 기능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붕당, 아까 제가 잠깐 뭐 동인서인 설명을 했습니다만, 붕당은 뭐냐, 붕당. 여러분들이 사화는 이제 알죠? 훈구와 사림의 대립을 사화라고 하는데, 붕당은 이 붕자가 법붕자예요, 법붕자. 지들 친한 친구들끼리 당을 형성하는 겁니다. 당을 형성하는 거예요. 당을 형성하는데, 이 당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선생님도 이 붕당이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질 때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같이 타협안도 제시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인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서인 쪽으로 가죠. 예, 서인 쪽으로 가죠. 자, 붕당이 왜 생겼느냐? 그 첫 번째로 바로 뭐냐? 이조 전랑 문제 때문에 생겨나요. 이조 전랑. 김효은과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조 때 두 신하가 있었는데, 이 두 신하의 집이 경복궁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다 해서 동쪽에 있는 무리들 동인, 서쪽에 있는 무리들 서인,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고 해서 동인 서인 하는데, 왜 나눠졌느냐? 그토록 똘똘 뭉쳤던 사림들이 왜 또 나눠졌느냐? 바로 이조 전랑 때문에 나눠졌다라는 근본 원인은. 이조 전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호의 병영공에 있는 전랑이라는 벼슬이에요. 높은 벼슬이 아니라 낮은 벼슬이에요. 이 낮은 벼슬 전랑이 뭐를 하냐면 3사의 관원을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후임자를 지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벼슬은 낮은데 권한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조 전랑 얘를 나와 친한 사람으로 앉히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이것이 붕당의 첫 번째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초창기 때의 붕당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뭐를 했느냐? 공론 정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이 나눠져 있으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서로 치고받고 맨날 싸우고, 사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애들의 그 식민사관 중에 우리나라 붕당 정치의 폐단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 때에 붕당 정치가 폐단으로 흘러갔던 점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죠. 이런 순기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기능이 바로 뭐냐면 공론 정치였다라는 거죠. 공론이란 게 뭐예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여론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바라는 바대로 정치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무슨 대결이 가능했다? 정책 대결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정책 대결이. 이것이 순수한 어떤 순기능이었다. 초창기 때는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아시겠죠? 초창기 때부터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론이냐 아니냐를 놓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또 정책을 집행하고 했다라는 그런 순기능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을, 자,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참수하였다. 김종직. 그 사화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사화예요? 무호사화. 조광조가 능주로 가서 귀양해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기묘사화죠. 명종을 해치렸다는 이유로 유림일파가 몰락했다. 그러니까 왕실의 외척들 간에, 그렇죠? 이건 바로 뭐예요? 을사사화. 연산군의 생모 윤씨의 폐비 사건과 관련이 돼서,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갑자사화. 아까 졌다 가지고 외우라고 그랬죠? 무갑기을,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정답 2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림이 중앙 장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